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이 12월로는 42년 만에 가장 많은 11cm의 적설량을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수도권 일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서울과 경기에는 최대 7cm, 강원 북부 산지는 최대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7개월 만에 전격 회동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통합비대위 구성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내 갈 길을 가겠다며 신당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무장 세력에 납치됐던 대우건설 직원 2명이 풀려났습니다. 납치된 지 17일 만인데 다행히 두 사람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등을 겨냥해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수시간 동안 이어진 공습으로 최소 30명이 숨지고 16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울에는 12월 기준으로 42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정오를 전후해서는 시내 도로에도 눈이 쌓일 만큼 적설량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첫 소식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알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방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는 눈에 시민들이 쓴 우산에도 어느새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친구들이랑 눈싸움 할 수도 있고 눈사람 만들 수도 있어서 좋아요. 오늘 오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해에서 흘러온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눈가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오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오늘 오후 3시쯤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서울은 12cm, 경기 이천은 11.5cm, 인천 강화는 10.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면서 눈 또는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도를 중심으로 크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을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어젯밤부터 비상근무를 가동하며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일부 도로는 통제되기도 했고 특히 이면도로는 차량 운행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제설 차량이 염화칼슘을 쉴 새 없이 뿌려댑니다.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 전역에 온종일 제설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큰 도로와 달리 이런 골목길은 차선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이 쌓여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간힘을 써봐도 바퀴는 연방 헛돌고 결국 운전자는 차량 운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주차장 들어가려고 그냥 안 가고. 아, 그냥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려고요? 예. 그럼 다른 거 가야지 뭐 대중교통 이용하든지 해야지. 못 가요 이거. 인도에 쌓인 눈은 공무원들이 직접 삽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수북이 쌓인 눈은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어젯밤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 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수도권에 10cm가 넘는 눈이 쌓이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선 25톤 트럭이 들이받은 신호등이 도로에 쓰러졌고 서울 독립문역 부근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특히 오늘이 연말 3일 연휴의 시작이다 보니 해맞이하러 가는 분들도 많았지만 폭설 때문에 가는 길이 험난했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오늘은 5시간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눈이 수북히 쌓인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년 첫 해를 보려고 일찌감치 동해안으로 나선 겁니다.
동해안으로 떠나는 해맞이 관광객들의 이동이 시작되고 이렇게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기존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린 5시간 가까이가 소요됐습니다. 눈길에서 긴 시간 운전 탓에 다리에 쥐가 나기도 하고 일찌감치 상경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볼라 그랬는데 눈이 와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동이 절정에 달하는 내일이 더 걱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해맞이 연휴 기간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지난해보다 약 12% 많은 39만 6천여 대로 예상했습니다. 서울 강릉은 3시간 40분, 서울 양양은 4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길은 강릉에서 서울이 7시간 10분, 양양에서는 8시간 20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해맞이 때는 휴게소나 본선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 구경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인력 투입 및 물리적인 통제를 해서 여기에 내일 오후까지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최대 20cm의 많은 눈 소식까지 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커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극적 화합이냐 당의 분열이냐 그 분수령으로 평가받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올해 말일을 하루 앞두고 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성사된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 통합 비대위 전환을 이미 요구한 상황이라 이 대표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55분가량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퇴나 통합 비대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내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에서 내리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맞이합니다. 짧은 악수와 대화를 나눈 두 사람 곧바로 회동 장소로 들어섭니다.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성사된 명락 회동입니다. 이 전 대표가 새 신당 가능성을 밝힌 상황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이번 만남은 배석자 없이 55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 전 대표가 변화의 조건으로 내건 통합비대위 구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으나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합비대위 관련된 얘기도 있었을까요? 네, 그걸 거부했습니다.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차차 말하겠다면서도 제 갈 길을 가겠다며 신당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해 탈당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단합을 이뤄내고 그 힘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는 우리 총리님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날 행주산성에서 신년인 사회를 준비 중인 이 전 대표가 신당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비대위를 출범시키며 내부 정비를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역을 돌면서 민심도 듣고 외연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광주 민주묘지 참배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되고 사흘 만에 비대위 출범을 완료하며 속전속결로 당 쇄신에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 출범 후 맞는 첫 주말은 공식 일정 없이 연초부터 시작될 지역 행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다음 달 4일 출범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묘지는 변화와 쇄신을 내건 보수정당 지도부가 외연 확장을 위해 취임 후 가장 먼저 찾는 곳입니다. 2020년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묘역에서 무릎을 꿇었고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첫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을 어루만졌습니다. 중도와 청년층의 지지를 늘려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한 비대위원장도 광주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광주에 앞서 총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대전,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하고 수원과 춘천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을 다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 행보를 통해 중도층과 수도권 민심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치권 내부 상황 좀 전에 보신 민주당 전현직 대표 회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표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두 사람의 간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비관적인 전망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동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날씨 속에서 55분가량 진행됐는데요. 회동을 마친 두 대표의 얼굴은 상당히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회동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두 대표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당을 나가시는 것이 그 길은 아닐 것이다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이 지금 민주당에서 실종됐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네,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는 당을 나가지 마라.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을 예전처럼 다시 돌려놔라. 이런 입장차를 또렷하게 확인한 회동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 안팎에서 두 사람 만나야 된다는 얘기 있었고 또 성사 과정이 워낙 전격적이다 보니까 기대감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까지 정치권에서는 연말 회동은 쉽지 않다, 사실상 없다 이런 분위기가 컸습니다. 예. 하지만 오후 들어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이 전 대표가 전격 수용하면서 성사되기 시작했는데요. 7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거라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상황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이제 저희가 통합의 기조 위에 우리 국민들께서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오신다거나 그러면 만나야죠. 당연히 무슨 피할 이유도 없고 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계획은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회동이 성과 없이 이 끝난 상황을 가장 아쉬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정세균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일 그러네요. 가능성이 예. 큰데요. 특히 현해 살수, 필요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던 정세균 전 총리는 오늘 회동을 어떻게 봤을까 궁금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예. 정 전 총리는 MBN과의 통화에서 조율이 돼서 만나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안타깝다. 그리고 당을 나가겠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고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할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는데 더 아쉽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애초에 좀 의지가 약했고 명분 쌓기용으로 만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두 회동이 오늘 회동이 명분 쌓기에 그쳤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어차피 두 분 모두 명분 쌓기용이었다고 일갈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중진은 이미 이낙연 전 대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재명 대표 역시 대표직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며 오늘 회동의 결론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나 신당 창당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까? 네. 원래는 1월 10일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50년 지기 친구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에게 오늘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예. 당장 1월 3일이나 4일쯤 신당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전언해 줬습니다. 한 일주일쯤 빨라진 셈입니다. 예. 그럼 여당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일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수순은 뭐가 될까요? 네, 이번 주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비대위 구성을 마친 한동훈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바로
공관위원장 임명입니다. 예.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요. 국민의힘은 내년 1월 10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선거일이 4월 10일이니까 90일 전인 1월 10일까지는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르면 당장 다음 주 중후반에 공관위원장이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임명이 되면 또 인물의 상징성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과 당 안팎에선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그리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혁신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을 받고 있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은 아직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은 받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에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쉬고 싶다 이렇게 전달은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워낙 파격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상을 깬 제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표 국회 판장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군의 정신전력 교육교재의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된 것을 두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교재 집필 당시에 자문위원이 해당 문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집필 장교가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교재 집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감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집필 과정에서 교재 자문위원이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으로 기술한 건 일본 정부 주장을 옮긴 것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 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겁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을 집필한 장교가 이 같은 내용을 내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교재의 집필지는 민간 학자들이 참여한 5년 전과 달리 10명 모두 현역 군인과 군무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집필지는 말씀하셨는데 집필지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의 등을 거쳐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누락됐다고 해도 추가 자문과 감수 과정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집필진과 마찬가지로 감수와 자문진에도 육해공군의 공보 정훈실장 등 현역 군인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군 조직 특성상 이 같은 구조가 집필과 감수 단계에서 충분한 토론을 어렵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량 회수가 결정된 이번 교재에는 이미 4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돼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오늘 새벽 신촌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탄 남녀가 역주행을 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 명은 의식불명, 그리고 한 명은 중상인데 두 사람 모두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남녀가 도로를 달립니다. 중앙선 가까이로 다가가 역주행하는가 싶더니 곧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 튕겨져 나갑니다. 급히 방향을 튼 차량은 인도를 덮쳤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꽝 소리가 나가지고 뒤를 돌아봤더니 갑자기 차가 이쪽으로 돌진 하더라고요. 제가 좀 심장이 떨려서 내려와서 신고를 바로 했어요. 이 사고로 킥보드를 운전한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고 뒤에 탄 30대 남성은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모는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반드시 혼자 타야 합니다. 둘 이상 타면 방향 바꾸기도 어렵고 사고 났을 때 피해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2명 이상 함께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경우는 지난달까지만 936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 이상 탑승하게 될 경우 무게중심을 잡거나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이 더욱 어려워져 위험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창원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고시원에선 전기장판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는데요. 전열기구 사용이 많은 때인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소방 구조 차량이 긴급 출동합니다.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사이
맞은편에서도 구조대가 도착해 들것을 내립니다. 버스와 충돌해 찌그러진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구분길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시내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커브에서 아마 원심력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갔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고로 60대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시내버스 기사와 승객 8명 가운데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고시원 건물이 가려질 정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어 소방관이 호스를 들고 건물로 진입합니다. 3층에 머물던 3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호흡기를 쓰고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옵니다. 다른 4명은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불은 집기등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지만 내부가 좁은 탓에 쉽게 연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 창문을 열어도 이게 안 빠지더라고요. 소방당국은 추운 날씨에 1층 방에서 쓰던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에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중식당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난 12일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2명이 현지 무장 세력에 납치됐습니다. 정부가 그간 은밀히 인질 석방 협상을 벌여 오늘 17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두 사람의 건강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됐던 대우건설 직원 2명이 동료와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무장 세력에 납치된 지 17일 만에 석방된 이들은 다행히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다 두 분 다 건강하신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비행기 부킹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출발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의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직으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12일 나이지리아 남부 지역에서 이동하다 무장 괴한의 공격을 받고 납치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현지인 경호원 4명과 운전사 2명은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정부는 납치 사건을 인지한 즉시 재외국민 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석방 이후 이들과 통화해 위로했고 직원들도 정부의 발빠른 대처에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외교부 장관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신 걸로 들었고 그때 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하셨다고 듣긴 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무장 세력의 납치인 만큼 인질의 안전이 가장 걱정됐었습니다. 협상의 성공 과정 강재묵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17일 만에 우리 교민들이 이제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협상이 성공한 과정 한번 짚어볼까요? 네, 외교부가 이번 납치 사건 과정을 공유한 건 오늘 오전 7시 경이었습니다. 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납치가 발생한 뒤 이 17일간 이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는데요. 이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 가동 아래 이 구조를 위한 물밑 작업이 다방면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이번 피랍 사건이 발생한 12일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기간이기도 했는데요. 이 해외 일정 중에도 이 주 나이지리아 대사관을 통해 이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나이지리아 주정부 및 군경 주요 관계자들과 이 긴밀한 접촉이 이뤄졌고 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14시, 우리 시간 저녁 10시경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납치 사건이 우리 말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맞습니다. 이 대우건설뿐 아니라 이 삼성, 이 현대 등 이 우리나라 대형 건설업체가 이 현재 다수 이 나이지리아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 한국 교민 역시 400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적지 않은 교민이 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이 정치 혼란이 점점 더 가중되면서 이 5년 사이 납치 사건이 3배씩이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올해에만 800건, 이 작년엔 1,129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이 지역 정세가 불안한 만큼
이 몸값을 노리고 이 사실상 납치가 이 비즈니스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외교부와 대우건설 측은 이 현재 피랍 한국인 두 분이 이 무사히 고국에 복귀할 때까지 이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최대한 빠른 비행편을 확보해 조금이라도 빨리 한국 땅을 밟게 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이번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함과 동시에 이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이지리아 내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납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공관, 기업, 재외국민들과 함께 자구책 마련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대우건설 측도 이번 사건 중 24시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이 면밀한 대응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이어 이 현지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습을 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면서 2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어스름한 하늘에서 불꽃이 번쩍이고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공습 경보에 놀란 시민들은 대피소로 몸을 피합니다. Я ніколи в житті цього не відчувала. Я приїхала до України за кордону. Ніколи не була в Україні, де йде війна. І це перший раз для мене така масована атака. 현지 시각 29일 오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9명을 비롯해 사망자가 30명을 넘어섰고 160명 이상이 다쳤으며 건물과 기반 시설이 다수 파괴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하루에만 러시아 미사일 122발과 무인기 36대가 발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 공습입니다. 최전방을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에 러시아군이 무기고에 있는 거의 모든 무기를 동원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Бажаю здоров'я, шановні українці, українки. Авдіївка, наші позиції, наші хлопці. Україна тут захищає свої, захищає увесь наш наро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번 대규모 공습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한 푸틴 대통령의 작전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습에 격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원조 추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등 최근 시들해지던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시 힘이 실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가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마치 쓰나미를 연상시키는 듯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사람들을 덮치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마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형 파도가 또 예보돼서 대피령까지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방파제에서 여유 있게 파도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뒷걸음질 칩니다. 먼 바다에서 몰려온 파도가 집채만큼 몸집을 키워 해변을 덮친 겁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치지만 파도의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주차된 자동차를 밀어버릴 정도의 강한 파도에 사람들이 휩쓸려 넘어지는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국은 파도에 다친 사람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부상은 심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발생한 폭풍의 영향으로 미국 서부 해안과 하와이 일부 지역에 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지역 기상청은 북태평양 해역에 강력한 사이클론이 최대 5m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곳곳이 침수됐고 일부 지역은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You can't really see how big the waves are from the cliffs over here, but we saw a jet ski that kind of flipped over there, and that was wild. And some of those sets were huge. 캘리포니아를 따라 몇몇 지점에서는 파도가 7m를 넘을 것으로 예측돼 지역 당국은 해안에 거대한 모래제방을 쌓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경고에도 몬터레이 등 서핑 명소에는 높은 파도를 즐기려는 서퍼들이 몰리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겨울인 지금도 빈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오히려 발생 건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번식이 빠르고 생존력도 강하기 때문인데 2, 3개월 뒤에는 빈대가 더 기승을 부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가 취합한 지난주 빈대 발생 건수는 모두 47건. 한 달 전 28건에 그치며 잠시 주춤했던 빈대 발생 수가 가정집과 고시원을 중심으로 매주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약, 외국 약까지 나는 안 써본 약이 없어요. 한 마리만 퍼지면 다 퍼지는 거예요, 이게. 집집마다 본격적으로 난방을 떼면서 실내 서식성 곤충인 빈대가 활동하기에 최적인 환경이 된 겁니다. 질병청 집계는 샘플 채취와 유전자 분석까지 마친 숫자이므로 단순히 발견된 건수는 수백 건은 될 거라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빈대는 모두 외국에서 유입된 개체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내외 교류가 늘수록 빈대 유입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뜻인데 이 때문에 겨울 휴가철이 끝난 2, 3개월 뒤 빈대가 지금보다 확산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방학 때 이제 해외여행들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또 동남아나 이런 데서는 또 눈 때문에 이렇게 또 겨울에 우리나라를 또 찾는 그런 여행객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게 이제 내년 봄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빈대는 70도 이상에서 박멸되므로 침대 등은 고열 증기, 일명 스팀 소독을 하고 옷과 이불 등은 고온 세탁을 해야 없앨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한 상가에서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나란히 영업을 하던 중에 분쟁이 났습니다. 편의점 점주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의 영업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최종 편의점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정설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편의점 안팎의 옆집보다 비싸면 보상해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경쟁하게 된 편의점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냥 할인하고 동료도 있고 가격도 싸가지고 가는 거 같아요. 편의점이 그냥 컵라면 같은 거 하는 거. 실제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팬데믹 기간 동안 3배 이상 늘어 지난해 말에는 6,600개가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들이 간단한 음료와 과자 종류까지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편의점과의 갈등도 커지는 상황. 법원은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이 유사업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 김포의 한 편의점이 같은 상가에 새로 들어온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최종 편의점 손을 들어줬습니다. 담배를 제외하고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주로 파는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주된 고객층이 같은 만큼 편의점의 영업이익이 침해됐을 걸로 판단했습니다. 상가 건물에 동종 업종을 제한하는 약정의 해석에 있어 영업 내용의 유사성, 고객층 공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 분쟁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연말이라서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려고 하면 비싼 외식비에 지갑 한번 두둑히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고로워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자 싶기도 한데요. 이 틈을 동네 마트가 파고들었습니다. 박동일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 연말인데도 거리가 한산합니다. 껑충 뛴 물가에 손님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음식 하나가 한 8,000원 정도 했던 그 식당에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11,000원 정도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고요. 9,000원대였던 비빔밥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외식 메뉴는 칼국수와 자장면, 김치찌개, 김밥 4개로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식비를 아껴 집에서 밥을 먹는 트렌드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이 대형마트는 매장 주변을 죄다 즉석조리 식품과 간편식들로 꾸렸습니다. 소스를 바른 스테이크가 한 팩에 7,000원대, 신선한 초밥과 회, 반조리된 생선까지 한 상 가득 채워도 외식보다 절반은 싼 가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외식과 집밥의 경계는 사라진 지 오래지만 집밥다운 집밥, 외식 같은 집밥을 찾는 수요가 몰리자 마트들도 변신에 나선 겁니다. 좀 치킨이나 그다음에 김밥, 치킨과 같이 외식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집에서 똑같이 맛볼 수 있어서 연말연시 집에서 저렴하지만 제대로 즐기고 싶은 소비자를 겨냥한 업계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1등으로 뜨는 곳, 이 타이틀을 두고 지자체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울산의 간절곶 그리고 경남 양산의 천성산인데 서로 과학적 근거를 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 일출 1등이 가려지게 됩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것으로 알려진 울산 간절곶. 지구 잦은 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고 겨울철 태양이 지구 남반부에 치우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1등 일출 명소로 간절곶을 키운 울산 울주군은 드론 1000대를 띄우는 등 이번에도 대대적인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2024년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한반도의 첫 아침을 열다라는 주제로 전국적인 일출 명소인 간절곶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이미 35억 원을 쏟아부은 간절곶은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로봇에 딱 보니까 이제 저게 또 태양을 뜻하는 거라서 새해에는 꼭 간절곶에 와서 태양을 봐야겠다라는. 해돋이 대표주자 간절곶에 태클을 걸고 나선 곳이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남 양산시는 이곳 간절곶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천성산에서 해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며 대대적인 일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발 922m인 양산 천성산 정상에 5억 원이 투입된 일출 전망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가장 먼저 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거는 해발 고도입니다. 해발 100m씩 올라갈 때마다 2분 정도 해를 빨리 볼 수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해발 0m인 간절곶보다 해발 900m 천성산에서 6분 정도 해가 빨리 떤다는 겁니다. 지리적 여건상 해안가보다 해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는 한국천문원에서도 확인해 준 그런 사실이고요. 해돋이를 앞세운 관광객 유치전입니다. 우리 양산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이 우리 천성산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들만의 신경전을 두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출 원조와 일출 최초의 싸움 결과는 새해 아침 결판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2023년 마지막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 연말은 궂은 날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15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서울에는 눈 대신 비로 내릴 텐데 5에서 1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또 해넘이와 해돋이 소식도 궁금하실 텐데요. 올해 마지막 날에는 하늘빛이 흐린 탓에 해넘이를 감상하긴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새해 첫날에는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고요. 심한 추위도 없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쪽 지역은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한낮엔 6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 대부분 5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한낮엔 광주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산림청이 선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품숲, 평창 발왕산 생태숲의 설경을 담았습니다. 쌓인 눈만큼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